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과 기계의 심리학에 대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죠. 당겨! 너무 낮게 떠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비행기가 조종사한테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 시스템이. 또 다음 시나리오는 삐 자동차가 운전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런 삐 신호를 울립니다. 그러는 동안에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조이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또 좌석 등받이를 세우고 브레이크를 준비시켜요. 자동차는 비디오 카메라로 운전자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길에, 즉 전방 주시를 잘 하지 않으니까, 길에 주의를 주지 않으니까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또 댕댕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릇이 다 닦였다고 식기세척기가 알리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새벽 3시에요. 새벽 3시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잠에서 깨우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막 이렇게 댕댕 소리를 울려댑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미래에는 뭐 다음 시나리오처럼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냉장고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체중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낮아질 때까지 더 이상 계란은 안 돼. 체중계가 당신은 여전히 5파운드, 2.3kg가량 줄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주치의는 당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로 날 계속 재촉하고 있어. 통제하라고 말이야. 알다시피 이거는 널 위한 일이야. 당신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냉장고가. 그 다음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어요. 나는 방금 당신의 스마트폰 속에 있는 약속 일지를 확인했습니다. 일과가 끝난 후 차에 올라타자마자 자동차가 말하는 소리야.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속도로 대신에 당신이 아주 좋아하는 그 커브길이 있는 전망 좋은 길로 설정해 놨어요. 당신이 드라이브를 즐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미 선곡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동차. 그다음 세 번째 시나리오를 보면, 이봐, 여러분이 뭔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의 집이 말하는 소리예요. 이봐, 왜 그래, 바빠? 내가 쓰레기를 꺼냈어. 고맙다는 말도 못해. 그리고 내가 일전에 사진을 보여준 근사한 최신형 조종장치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할까? 그러니까 집이, 여기서 나는 계속 기계예요. 기계 시스템. 집입니다. 스마트 홈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좀 얘기 좀 할까? 그게 있으면 나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장비를 더 좀 개선해 달라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존의 집은, 그러니까 친구 존이 있다면은 존의 집은 이미 그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집끼리 뭔가 의사소통도 하는 겁니다. 나 업그레이드 했잖아, 막 이러면서. 어떤 기계들은요, 되게 완고해요. 그리고 어떤 기계들은 변덕스럽습니다. 또 어떤 기계들은 되게 섬세하고 다른 기계들은 좀 거칠죠. 우리는 보통 인간의 속성을 이렇게 기계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인간의 성격을 묘사하는 말에 기계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용어들을 은유나 직유로 사용할지라도 이것들은 종종 꼭 들어맞아요. 하지만 새로운 종류의 지적 기계들은 자율적이거나 혹은 반쯤 자율적입니다. 이것들은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결정하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승인해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결과 이런 서술들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니게 됐습니다. 뭔가 성격이 있는 것처럼 됐으니까요. 캐릭터가 있어요. 이것들은 합법적인 인물 묘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세 가지 시나리오는 이미 있는 일이에요. 이미 사실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비행기의 경고 시스템은 정말로, 또는 보통 여성의 목소리로 당겨라는 소리를 내죠. 이렇게 소리칠 수 있어요. 또 적어도 어느 한 자동차 회사는 비디오 카메라로 운전자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충돌을 감지할 때 자동차의 전방 레이더 시스템은 운전자가 길을 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은 버저, 삐 소리와 진동으로 경고음을 보내죠. 또 운전자가 계속 반응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충돌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벌써 한밤중에 막 새벽에 세척이 끝났다고 말하는 식기세척기 경보음 때문에 깼던 적이 있어요.
자동 시스템의 디자인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과 자동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근데 알고 있는 것이 좀 적죠. 그냥 시스템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기계와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호작용도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깊이 있는 연구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10년 동안 연구가 이루어졌지만은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또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10년 동안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산업적, 군사적 장면들을 다루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또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산업적, 군사적 장면들에 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은 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산업적, 군사적 장면들을 다룬 연구들에서 사람은 기계를 자신들 작업의 일부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특정한 기계를 가끔 사용할 뿐인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주제인 거죠. 훈련받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또 집안의 가재도구와 오락기기 그리고 자동차를 쓰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기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감성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잘 개발해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 같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과 기계와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의 지능적 장치를 쓰는 법을 어떻게 배울까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아주 조금씩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또 끊임없이 좌절감을 경험하면서 배우죠. 설계자들은 이런 장치들은 매우 지능적이고 완벽하게 작동하므로 아무 학습도 필요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막 끊임없이 뭔가 학습해야 되고 새롭게 배워야 되죠. 그들에게 뭘 해야 할지 말해주고는 또 어떻게 보면 설명서, 매뉴얼 하나 그냥 딱 사용자들에게 던져주고는 방해하지 말라고 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장치들은 늘 설명서와 함께 오죠. 어떤 기계를 사면 설명서가 옵니다. 그런데 종종 크고 두껍고 아주 무겁게 이 설명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잘 설명되어 있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 개발한 개발자의 언어로 쓰여 있고 공학자의 개념을 담고 있지 일반 사람들의 보편적인 개념을 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장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막 약간 마술적이고 마법적인 냄새가 나고 신비해 보이는 이름을 막 장치에 붙여놓고 종종 의미도 통하지 않는 마케팅 용어를 붙여가면서 뭔가 설명한 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름 붙이는 것이 설명이라도 되느냐, 똑똑한 집 센서, 그냥 이런 말들을 막 뒤섞어 놨죠. 이런 그냥 어려운 말들, 있어 보이는 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런 접근을 자동적 그리고 플러스 마법적이라는 의미에서 자동 마법적, 영어로는 오토매지컬하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리고 제작자들은 우리가 마법의 존재를 믿고 그거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어떻게 혹은 왜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다소 불쾌한 일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간계의 공포에 빠져 있어요. 한편으로 우리는 자율적이고 언제나 완벽하게 작동하는 지능 로봇, 이렇게 이런 지능 로봇으로 가득 찬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의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동 조작의 세계, 자동화가 없는 세계, 사람들이 장비를 조작하고 일을 해내는 세계로부터 급격히 멀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뿐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즐거운 것, 모든 것이 좋은 일들이라고 회사들은 말하죠. 좋아요.
지능적이고 자동적인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우리는 되게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완벽하게 믿을 만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동 마법은 아주 좋죠. 우리가 이해하는 수동적인 장치들을 가지고 과제를 수동 통제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기대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동기계의 중간계에 빠져서 원하는 일조차 하지 못할 때 우리 삶은 더 편해지지도 않고 분명 더 이상 즐거운 것이 되지도 못할 거예요. 지능적 기계의 역사는 기계적인 자동장치, 오토메이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초창기 시도와 더불어 시작되었는데 이것에는 시계, 또 체스 두는 기계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가장 성공적인 초기의 체스 두는 자동장치는 볼프강 폰 캠벨렌의 투르크라는 기기였어요. 이는 1769년에 많은 선전과 홍보와 더불어서 유럽의 왕궁에 소개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건 사실 약간 눈속임이었어요. 체스 전문가가 기계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안에 들어있는 기계처럼 보이는 박스였던 거죠. 하지만 이 속임수가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에서 뭔가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장치가 지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꺼이 믿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기계 개발의 실질적인 발전은 그 다음에 이런 사건 이후에 1900년대 중반에 제어 이론, 또 서버 메커니즘과 피드백, 사이버네틱스, 그리고 정보 및 자동기계 이론의 발달과 더불어서 시작됐어요. 이런 것들은 전자회로와 컴퓨터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서 일어났는데 이 힘은 대략 2년마다 2배로 신장됐습니다. 컴퓨터의 힘이 발전하는 거, 컴퓨터의 성능이 발전하는 게 2년마다 2배씩, 그 전 2년보다 2배씩 뭔가 좋아진 거야, 성능이. 그리고 4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렇게 계속 2년마다 2배씩 성장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컴퓨터들, 전자회로들은 아주 초창기에 만들어진 것들보다 초창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크기만 엄청 컸는데 별로 성능은 안 좋았던 거거든요. 지금에 비하면은. 지금은 작은데 강력해졌죠. 그래서 초창기에 거대한 어떤 이런 기계들보다 100만 배 이상 강력해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 나타날 기계들이 오늘날의 것보다 1000배 이상 강력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는 40년 후에는 100만 배 이상이나 더 강력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서 AI의 과학을 개발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는 1900년대 중반에 시작됐습니다. AI 연구자들은 지능장치의 개발을 차갑고 딱딱하고 수학적인 논리, 그리고 의사결정의 세계에서 부드럽고 잘 정의되지 않고 상식적인 추리, 퍼지 논리, 확률, 질적인 추리, 그리고 엄밀한 연산법보다 편의법, 주먹구구식 규칙, 그러니까 휴리스틱이라고 보통 불리는 건데 이런 휴리스틱을 쓰는 인간 중심의 추리의 세계로 옮겨갔어요. 그 결과 오늘날의 AI 시스템은 물체를 보고 식별할 수 있고요. 얼마간 말을 듣거나 글을 보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말도 할 수 있고 환경 속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고 또 복합적인 추리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 활동 면에서 오늘날 AI의 가장 성공적인 활용은 아마도 컴퓨터 게임에서 사람들이 대항해서 싸우는 지능적 캐릭터를 개발하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보듯이 지능적이고 화를 돋우는 인물들을 창조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은 자신들의 창조자인 게임 플레이어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되게 즐기는 것처럼 보여요. AI는 또한 신용카드 사기나 다른 의심스러운 행동을 간파하는데도 성공적으로 활용되죠. 자동차 AI는 이 시스템을 써서 브레이크를 잡고 또 안정적인 자세를 제어하고 차로를 유지하고 자동적으로 주차도 하고 그 밖에 다른 장점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용 AI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제어하면서 옷감 유형을 감지하고 세탁물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감지하고 또 각종 설정을 적절하게 해요. 전자레인지에서 AI는 음식이 조리되었는지를 감지하죠.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의 간단한 회로들은 얼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초점을 맞추고 노출을 조절하는 것을 돕고 나아가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안에 추적을 해서 그에 적절하게 노출과 초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런 AI 회로들의 성능과 신뢰도는 더 높아질 거고요. 생산 비용은 감소할 거예요. 따라서 이것들은 아주 비싼 장치들은 물론 여러 광범한 장치들에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컴퓨터의 성능은 20년마다 1000배 증가했고 40년마다 100만 배 증가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론 기계적 하드웨어는 동물의 것과는 다르죠. 동물의 뇌, 유기체의 뇌와는 다릅니다. 기계는 대체로 많은 직선, 직각, 호들로 이루어진 부품들로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모터와 표지판, 영동장치, 그리고 전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물은 유연성을 더 좋아하죠. 세포조직, 인대, 근육들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뇌는 아마도 화학적이고도 정기적인 대량 병렬적 계산 장치들을 통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상태로 정돈됨으로써 작동합니다. 근데 기계의 뇌, 더 정확하게는 기계의 정보 처리는 생물학적인 신경세포보다 더 빨리 작동하지만은 조작 방식에서는 덜 병렬적이죠. 인간의 뇌는 견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창의적이고 패턴 인식을 하는데 놀랄 만큼 능숙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변화하는 조건들에 매우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사건들 간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념들을 비유적으로 확장해서 쓸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인간 기억은 좀 부정확하긴 해도 기계들이 전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항목 집합에서도 관계성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인간의 상식은 빠르고 강력한 반면에 기계의 상식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진화는 동물의 자연 진화와 그래서 매우 다르죠. 기계적 시스템의 경우에 진화는 전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수정하는 디자이너, 공학자, 개발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계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이런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진화해 왔어요. 기계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진화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기술을 발명하고 개발하는 인간의 이해력과 능력이 연속적으로 향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스스로 진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기계를 이해하는 것이 진화해서 기계가 진화한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서 기계가 수세기에 걸쳐서 진화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만든 정신적, 물질적 인공물의 세계에 대한 과학, 즉 1969년에 허버트 사이먼이 쓴 책의 제목처럼 인공계의 과학이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인간의 필요 그리고 환경 자체가 변해왔기 때문에 그 필요에 맞게 기계가 또 진화한 거죠. 하지만 인간의 진화와 지능적이고 자율적인 이 기계의 진화 사이에는 아주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어요. 뭐냐? 둘 다 효과적으로 믿음직스럽게 그리고 실제 세계에서 안전하게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계 자체는 모든 피조물, 동물, 인간, 그리고 인공물들에게 동일한 요구와 필요 조건을 부과합니다. 동물과 인간은 지각과 행동, 감정과 인지라는 복합 시스템을 진화시켜 왔어요. 그리고 기계도 유사한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것들은 세계를 지각하고 그에 대해 행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추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람의 감정적인 과정과 비슷한 무언가가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감정이 아닌 기계적인 등가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의 감정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계에게도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세계의 위험을 극복하고 살아남으면서 기회를 활용하고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고 일어난 일과 닥쳐올 일을 숙고해서 학습하고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더 좋은 것이 되겠죠.
기계에게도 감정과 정서가 필요한데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자율적이고 지능적인 시스템, 동물, 인간, 그리고 기계에게 진실입니다. 비록 그것이 뇌의 진화, 또 생물학 및 작동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연구자들은 수년 동안 뇌에 대한 3가지 수준, 3레벨의 묘사가 여러모로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3수준의 묘사는 폴 맥린이 제안한 삼위일체, 투린, 뇌라는 초기의 성구적인 묘사의 바탕을 둔 것인데요. 여기에서 3가지 수준들은 뇌의 하부 구조, 즉 뇌간에서 상부 구조, 피질과 전두엽 피질로 올라가는데 이는 진화의 내력과 우리 뇌의 처리의 성능, 숙련도 모두를 쫓아가는 흐름이죠. 먼저 첫 번째는 내장적, 비세럴한 수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이 수준의 처리는 자동적이에요. 또 잠재의식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물학적인 유산에 의해서 결정돼요. 본능적, 진화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직선보다 곡선을 아름답게 여기는가, 내장적인 수준입니다. 또 위급 상황에서 다른 모든 것을 중지하고 도피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 이런 투쟁, 도피 또는 프리징하는 반응이죠. 다 내장적인 수준에 해당돼요. 두 번째는 행동적인 수준입니다. behavioral level이에요. 이것은 학습된 기술의 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체로 잠재의식적이에요. 이 처리 수준은 대부분의 우리 행동을 일으키고 제어합니다. 이 수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기여는 우리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다룬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의 불이 빨간색이면 멈추고 녹색이면 가는 것, 이건 이제 학습된 거죠. 이런 것 등이 바로 행동적 수준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숙고적 수준인데요. reflective level입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부분이고 자아와 자기 이미지의 집이죠. 이 수준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두려워하는 미래 전망의 환상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 또 처음 가는 식당이나 극장의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 등이 숙고적 수준에 해당하죠. 이와 같은 감성 상태를 기계에 만들어서 넣는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이득을 기계들에게 줄 거예요. 즉 위험과 사고를 피하기 위한 신속한 반응, 기계와 가까이 있을지 모를 사람들 모두에게 안전을 유지하는 측면들, 또 기대를 정확하게 하고 수행을 높이는 강력한 학습 단서들 등이죠. 이러한 것들 중 어떤 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경로상의 장애물, 주로 사람이죠. 이 장애물을 탐지하면은 또 어떤 박스 같은 거, 이런 걸 탐지하면 얼른 문을 뒤로 당겨요. 그러니까 문을 다시 열죠. 또 로봇 진공청소기는 급경사를 회피합니다. 어떤 낙하에 대한 두려움이 그 회로에 내장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장적인 반응입니다. 자동적인 두려움 반응들은 인간에게는 생물학적으로 미리 배선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계들에게는 설계자에 의해서 미리 배선되어 있죠. 어떤 회로적인 부분에서. 감정의 숙고적인 수준은 우리 경험에 신뢰를 두거나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평가할 수 있어요. 물론 기계는 아직 이 수준의 처리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은 언젠가는 이런 가치 판단이나 의미 판단, 평가까지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학습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한층 더 강력해질 겁니다. 일상용품들의 미래는 지식과 지능을 가진 생산품에 있죠. 이것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주인인지를 알고 다른 생산품 및 환경과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생산품의 미래는 움직일 수 있고 환경을 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다른 기계들과 주변 사람을 의식하고 그들 모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계들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미래 기술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리, 즉 기계 플러스 사람의 공생관계에 들어오는 거죠.
자동차 플러스 운전자는 말 플러스 기수와 흡사한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과 기계의 공생관계일까요? 결국 자동차와 운전자는 처리 수준을 나누어서 차가 내장적인 수준을 담당하고 운전자는 숙고적인 수준을 담당하고 또 이 차와 운전자 양자는 말 플러스 기수와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적인 수준을 공유하게 됩니다. 말이 지능적이어서 말타기의 내장적인 측면, 즉 위험한 지형을 피하고 지형의 질에 보조를 맞추고 장애물을 피하는 것 등 이런 내장적인 측면을 맡을 수가 있듯이 현대의 자동차는 위험을 감지하고 차의 안전성을 제어하고 또 제동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죠. 유사하게 말은 행동적으로 복합적인 경로를 학습해서 어려운 지형을 달려가거나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구보를 바꾸어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또 다른 말이나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대 자동차들도 행동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자신의 차로를 유지하고 위험을 감지할 때 제동하고 운전 경험의 다른 측면들을 제어할 수 있어요. 숙고적 측면에서 보면 주로 기수 혹은 운전자에게 맡겨져 있지만은 언제나 그렇진 않습니다. 말은 천천히 가거나 집에 가려고 할 수도 있고요. 기수와의 상호작용을 좋아하지 않아서 기수를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간단히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자동차의 경우 주유를 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운전자가 식사하거나 잠깐 쉬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어쩌면 도로나 길가의 상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고 유혹될 때, 자동차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방향을 돌릴 것인지, 혹은 길가로 대피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미래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죠. 자동차 플러스 운전자는 의식적이고 감정적이고 지능적인 시스템, 즉 감성적인 시스템이에요. 자동차가 20세기 벽두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인간 운전자는 모든 처리 수준들, 즉 내장적, 행동적, 숙고적 수준들을 인간이 다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점점 향상되면서 더 많은 내장적인 요소들이 자동차 안에 더해졌죠. 그리고 그 결과 자동차는 내부 엔진과 연료 조절, 변속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미끄럼 방지 브레이크 장치, 안정성을 제어하는 것, 또 순항 속도 조정, 그리고 지금 차로 유지 기능이 더해져서 자동차는 점점 더 운전의 행동적 측면들도 가진 것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최신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내장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운전자는 숙고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운전자와 자동차의 양자는 다 행동적인 수준에서 활동하게 되죠. 21세기의 자동차는 점점 더 숙고적인 요소들도 조금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플러스 운전자의 의식적 숙고적 역할은 차 자체에 많은 부분 넘겨지고 있어요. 숙고적 힘은 차가 다른 차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측정하는 적응형 순항 속도 조정 장치에서, 또 운전자가 지시를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모니터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그리고 운전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모든 시스템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죠. 차의 숙고적 분석 결과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자동차는 사람에게 행동을 바꾸거나 가능한 한 그것을 간단히 정정하라는 신호를 보낼 겁니다. 하지만 차는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자동차는 더 이상 운전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사람들은 모두 승객이 될 거예요. 자동차가 자신을 목적지로 태워주는 동안에 사람들은 농담을 나누거나 책을 읽거나 심지어 잠을 잘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운전을 즐기시나요? 좋아요. 네. 사람이 차를 운전하도록 따로 마련된 트랙, 따로 마련된 장소가 이제 생길 거예요. 마치 요즘 승마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승마를 즐기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21세기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하지만 그런 날이 오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자동차 운전자로 알려진 이런 항목은 소멸될 겁니다. 대신 자동차가 있고 이와 별도로 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있게 될 것인데 차이점은 이제 자동차가 내장적이고 행동적이고 또 숙고적이기까지 할 거라는 얘기죠. 인간은 사용자, 승객이고요. 이것은 적어도 내비게이션과 운전을 포함하는 운송 목적의 수행뿐만 아니라 적당한 조명과 온도, 그러니까 차 안의 조명과 온도죠. 또 음식과 음료, 그리고 오락을 제공하면서 승객의 안락과 복지를 보살피는 정말 진정으로 지능적이고 자율적인 기계가 될 겁니다. 승객들은 이런 상황에서 차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과거의 모든 종류의 일에 믿음, 감정, 그리고 성격 특성을 부여하려는 인간의 경향은 의인관, 안드로포모피즘이라고 비난받아 왔죠. 그런데 기계가 인지적, 정서적 역량을 얻게 됨에 따라서 이런 의인관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런 의인관의 부여는 매우 적절하고 옳은 것일 수가 있어요. 지능형 기계잖아요. 캐릭터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물론 적어도 아직까지는 독특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기계의 자동화, 지능을 도입하면서 겸손할 필요가 있고 문제점과 실패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방식과 기계의 방식 간에 광범한 불일치가 있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의 많은 일상적 사물들에는 지능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능적 세탁기, 식기세척기, 로봇 진공청소기, 지능적 자동차, 지능적 컴퓨터, 지능적 전화기, 그리고 지능적 컴퓨터 게임 등이 있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로 지능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현존하는 것들은 지능적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사실은 지능적이 아니라 그냥 반응적입니다. 지능은 모두 디자인팀 또는 개발팀, 공학자들, 디자이너들, 즉 모든 가능한 조건들을 예상해서 시스템 속에 적절한 반응들을 프로그래밍해서 넣으려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진짜로 그 기계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디자인팀, 개발팀은 독심술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가능한 미래의 상태를 그리고 각 경우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판단하려고 할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반응적 시스템은 가치 있고 유용하긴 하지만 종종 실패하죠. 왜 실패할까요? 이런 시스템들이 관심 대상을 직접 측정하는 일이 결국에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자신의 센서가 탐지할 수 있는 것을 측정할 뿐이에요. 인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한 감각 운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과 우리 신체의 상태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죠. 우리는 빛과 소리, 또 촉각과 맛, 느낌과 균형, 온도와 압력, 그리고 통증을 탐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신경세포, 그리고 근육과 신체 위치에 대한 내부 센서를 수천만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세상과 그에 대한 우리 행위의 복합적인 표상을 구축해왔어요. 오랜 내력을 가진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정확한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인간만 가능한 거죠. 현존하는 기계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기계의 센서는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센서와는 다른 것을 측정해요. 심리학적인 지각, 퍼셉션은 물리적인 감지, 센싱과 같지 않아요. 즉 우리 인간이 하는 퍼셉션은 기계가 하는 센싱하고 다릅니다. 기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빛, 적외선, 라디오 주파수를 탐지할 수 있어요. 또한 인간의 지각 영역 너머에 있는 주파수를 가진 소리도 탐지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일은 많은 다른 변수들과 행위 시스템들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유연한 근육과 팔다리, 정교한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계는 훨씬 덜 유연하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성능이 더 강력해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목적과 기계의 목적은 매우 다르죠. 사실 많은 사람은 기계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좀 부인할 것이에요. 기계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기계가 더 똑똑해질수록, 그리고 더 지능적일수록 기계들은 달성하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일련의 행위들을 판단할 거야. 감정의 경우에 분명 인간의 감정은 우리 행동과 세계에 대한 해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기계의 감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기계가 초보적인 감정을 가지기 시작할 때조차도 사실 그것은 인간의 감정과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인간의 감정이라고 보긴 어렵죠. 허버트 클라크는 그의 책 언어 사용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앨런과 바바라는 상당량의 지식, 믿음, 그리고 그들이 공유한다고 믿는 전제들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 기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현재의 대화를 포함해서 상호 참여한 대화들에서 발생한 것을 공통 기반이라고 간주한다. 앨런과 바버라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그들의 공통 기반은 더 커지며 그들은 그 공통 기반에 자신들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행동을 조직화시킬 수 없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공통 기반입니다. 의사소통과 협상은 언어학자들이 공통 기반, common ground라고 부르는 것을 필요로 하죠. 이것은 상호작용의 무대로 작용하는 공유된 이해의 기반이에요. 위에서 언어심리학자 허버트 클라크의 인용에서 가상 커플인 앨런과 바버라는 모든 공동 활동에서 자신들의 공통 기반, 그것이 언어적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공통 기반을 필요로 했습니다. 같은 문화와 사회 집단 출신의 사람이 상호작용할 때는 그들의 공유된 믿음과 경험에 의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지죠. 다른 사람의 대화를 혹시 좀 엿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쇼핑센터나 공원을 걷는 동안에 물론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종종 엿듣는 때가 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엿들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컨텐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엿듣는다고 해서 그 대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한 컨텐츠, 세부사항이 다 부재한다는 거죠. 또 토론에 열중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조차도 사실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세부나 내용을. 그러니까 전형적인 대화는 이런 식이에요. 야, 이거 알아? 응. 끝.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엿듣는다고 해서 과연 뭘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물론 이 대화를 한 앨런과 바바라에게 이런 의사교환은 아마 충분히 깊이 있고 의미심장한 것일 겁니다. 서로 다 알아들었어요, 벌써. 근데 저는 알 수 없죠. 여러분도 알 수 없을 겁니다. 현재 언급된 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 공통 기반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앨런과 바바라, 그들의 공통 기반을 우리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들었다고 이해한 건 아닌 거죠. 이런 공통 기반의 결여는 기계와 의사소통할 수 없는, 그래서 아주 주된 이유입니다. 사람과 기계는 공통되는 것이 매우 적기 때문에 공통 기반을 거의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또는 기계와 기계는 어떨까요? 물론 이 경우는 다르죠. 사람과 사람끼리는 공통 기반이 있어요. 또 기계와 기계끼리는 공통 기반이 있어요. 아주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뭔가 공유하는 게 있고, 기계는 다른 기계와 또 뭔가 공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과 기계의 관계에선 지금 그렇지 않죠. 기계들끼리 공통 기반을 공유할 수 있다는 말이 좀 놀랍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계의 디자이너, 개발자, 흔히 엔지니어가 아주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모든 배경 정보가 정말로 공유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죠. 두 기계가 상호작용하기 시작할 때 먼저 그것들은 공유된 정보, 상태, 그리고 상호작용의 문법에서 상호 일치가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아주 의식적인 절차를 통과하게 됩니다. 의사소통 공학자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이것을 핸드쉐이킹, 악수하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핸드쉐이킹은 아주 중요한데,
공학계의 의사소통하는 장치들이 같은 가정과 배경 지식을 공유하는지를 보증하는 세계적인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제위원회 조직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실 표준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척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장면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 사이에 복합적인 협상을 통해서 기술적, 법적, 정치적 논제들을 모두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표준화를 마침내 달성하고 나면 그 결과물은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의 언어, 즉 프로토콜과 배경 지식을 확립해 주죠. 그리고 이것들은 공통 기반의 확립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겁니다. 두 개의 기계가 공통 기반을 어떻게 확립하는지 그 예를 알고 싶으신가요? 비록 핸드쉐이킹, 이런 악수하기는 보통 조용히 이루어지고 우리 인간은 볼 수가 없지만 서로 의사소통하기를 원하는 전자기기들을 쓸 때는 거의 언제나 이런 핸드쉐이킹이 일어납니다. 케이블 박스와 이야기하는 TV 세트, 케이블 박스와 전송장치, 그리고 웹사이트에 연결된 컴퓨터, 또 켰을 때 신호를 찾는 휴대폰들, 그 무엇에서든 다 핸드쉐이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들기 쉬운 예는 팩스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소리일 거예요. 삐 이런 소리 있잖아요. 모뎀 소리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전화번호를 누르면 다이얼 신호, 띠띠띠띠띠띠 이런 소리와 또 벨 소리 같은 것들이 납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핸드쉐이킹, 악수하기의 형태예요. 일련의 그리고 막 지저귀는 소리들이 들리게 되는데 이것은 팩스가 팩스 수신기가 어떤 코딩 표준을 팩스가 수신기에 어떤 코딩 표준을 쓸 것인지, 또 전송 속도 그리고 페이지 해상도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막 협상하는 중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표준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없다면 달성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송이 진행되면서 한 기계는 신호를 보내고 다른 기계는 신호를 계속 정확하게 수신했음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삐삐 이런 소리도 납니다. 이것은 처음 만난 두 사람이 그들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기술이나 흥미 또 취미를 공유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동안에 벌어지는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제한적이고 기계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누군가 처음 만난 사람하고 잘 친해지려고 할 때 또는 데이트하기 위해서 두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어떤 공통 기반을 확인하는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공통 기반이 잘 확인되면은 서로 더 친해질 수 있고요. 그런 것처럼 기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통 기반을 공유할 수 있죠. 근데 기계는 다른 기계와 공통 기반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와 사람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우주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논리적으로 규정된 규칙들의 우주, 이건 기계들의 우주죠. 근데 다른 하나는 아주 복잡하고 맥락에 의존하는 행동들의 우주입니다. 이건 사람의 우주예요. 여기서는 같아 보이는 조건도 다른 행동을 일으킬 것인데 그것은 상황이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목표, 행위, 그리고 지각에서의 기초적인 간극, 이 걸프 때문에 기계와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중인가 같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조차 동의하기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공통 기반의 이러한 결핍은 기계와 인간이 한참 떨어져 있게 만드는 초간극, 슈퍼 걸프입니다. 사람은 과거로부터 배우고 행동을 수정함으로써 배운 것을 드러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사람 간의 공통 기반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사람은 어떤 활동이 공유되어 왔는지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앨런은 비슷한 상황에서조차 찰스와 상호작용할 때와는 아주 다르게 바버라와 상호작용할 수 있죠. 앨런은 그가 바버라와 공유하는 공통 기반이 찰스와 공유하는 것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앨런, 찰스, 그리고 바버라는 새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들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기계는 근데 거의 배울 수가 없어요. 기계들은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수행을 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일반화하는 능력 자체가 아주 빈약하죠. 몇몇 실험실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일반화해서 뭔가 적용하는 능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계의 역량은 계속 향상되고 있어요. 세계 도처의 연구소들이 이러한 쟁점들 모두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람이 서로 공유하는 것과 기계와 사람이 공유하는 것 간의 간극은 여전히 아직 거대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었던 미래의 역량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이것들이 가능한가요? 기계들은 사람의 사적인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자신의 센서 영역 밖에서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계들은 자신들의 제안에 대해 아주 건방진 사람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현재까지는 그럴 수 없다입니다. 내 냉장고는 나로 하여금 달걀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인가? 아마 나는 달걀들을 먹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냉장고는 내가 달걀을 없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내 집과 이 주위 사무실에 있는 내 의료 기록의 일부를 포함하는 의료 정보만을 통해서 내 몸무게와 콜레스테롤 수치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여전히 내 마음과 의도를 판단하는 능력은 갖지 못하죠. 내 차는 나의 일정을 점검하고 나를 위해 운전하기에 흥미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겁니다. 아마 자연스러운 언어적 상호작용을 제외하면은 이 시나리오에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시스템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그 선택에 동의할 것인가? 만일 그 차가 서술한 대로 행동한다면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흥미로운 제안을 하면서 내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멋있고 친절한 상호작용이고 나는 분명히 승인할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이 실제로 집 근처의 다른 집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다른 집에 대해서 질투할 수 있을까? 비록 이웃집의 장치와 작동 방식을 비교하는 것은 시대에 맞춰 사는데 아주 그럴듯한 방식이지만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이는 벤치마킹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최선의 신뢰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의 멋부리는 말은 뭐 필요 없지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합니다. 기계는 학습하고 새로운 상호작용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에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인간 디자이너 개발자들은 예산과 기술 수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된 센서들을 도입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가 기계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상상하도록 강요받았죠. 디자이너들은 센서로부터 제공된 제한된 자료로부터 무엇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을지 그리고 기계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지를 추측해야 해요. 이런 시스템들의 다수는 그 과제가 잘 제약되어 있고 예상 밖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할 겁니다. 미리 설계된 단순한 범위를 넘어서 상황이 전개되면은 그 단순한 센서들과 지능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문제 해결 루틴은 그 과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죠. 사람을 기계로부터 떼어놓는 간극은 정말 한이 없어요. 사람이 기계와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제한은 공통 기반의 결핍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유고하기보다는 제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사람과 맞부딪히기보다는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더할 나위 없이 사리에 맞겠죠. 공통 기반이 중요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